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재입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 강의를 해설을 해드리는데요.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잠시 잊어버리시고 휴식을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서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문제가 미묘하게 어려워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1문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내용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기예요. 요거는 이제 단순 암기 문제고요. 암기 문제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 숫자를 이용하는 암기 이 부분은 중요한데 변별력이 생기고 문제 내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제외는요.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해 가지고서요. 옳지 않은 것 묻고 있고요. 단체협약의 전반적인 부분들 중에서 조문이 그대로 나왔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질문부터가 틀렸죠. 그래서 이게 정답 질문인데요.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노조법 제31조 1항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조법 제31조 1항은요.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고요. 나머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노조법 조문들을 그대로 적어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부당노동행위 제도 전반에 대해 가지고서 물어보는 문제이고 조문이 나왔었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1항 1호 5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2항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데 구제 명령을 발해야 되고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 기각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된다. 틀린 것이 없이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대한 신문을 할 때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지요. 노조법 제38조 2항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 즉 정답이 되는 지문이고요. 네, 그리고 4번은 조문의 내용을 그냥 쉽게 풀었어요.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 그리고 후생자금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본기부, 그리고 최소한도의 규모 내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예외로서 허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이었던 문제였었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연소자에 대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높아집니다. 17세인 중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예요. 이런 A의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소자의 보호에 대한 부분을 떠올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소자의 근로시간은요. 1일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7, 35 맞습니다. 연장은요. 1일 1, 일주 5까지를 한도로 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그 연장을 하기 위해 밟아야 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요.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67조 1항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68조도 같이 나와 있어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8세 미만 연소자인데요. 이 연소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자 증명서를 사업장에다 비치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죠.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가 필요합니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세 미만의 경우에는요, 이 취직 인허증에 업종이 제한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만 인허증을 발급할 수가 있어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표도 암기가 필요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연소자,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그리고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산부의 경우에요. 이들의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에 대한 부분들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연소자의 경우에는요, 연장 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간 및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요,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 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있죠? 이 숫자에 대한 부분도 빈칸 넣기 같은 것을 통해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요, 아무래도 제도가 복잡하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연관이 깊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은 조문이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교섭대표 노조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조문 그대로고요. 그리고 2번 지문은요, 조문 그대로 나왔는데 이것이 2021년도 개정법에서 나왔던 그 조문입니다. 개정법의 법조문들은 객관식 문제에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교섭단위 분리와 통합 신청에 대한 조문이 그대로 3번을 이루고 있는데요. 얘 또한 2021년 개정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지문 역시요, 개정법의 내용을 살짝 비틀었는데 좀 쉽게 비틀었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수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노조법 제29조의 5항을 보면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약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A 금속노조에 B 회사 지회가 있어요. 이때 이 금속노조에 10만의 노동자가 있고요. 그리고 B회사 지회에는 30명이 가입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0명 중에서는요, 조합활동을 하다가 해고되었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 때까지 그런 분이 아니라 소송 중인 사람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5명 있다라고 볼 거예요. 이런 경우다라고 한다면요, 조합원수 산정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그래서 25명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종사근로자가 아니니까요. 왜 종사근로자가 아니냐면, 종사근로자를 보는 것은요, 부당 해고가 아닙니다.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해가지고서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때까지의 사람들은 종사근로자로 봐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요, 소송 중인 분들이에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가사 사용인 돈과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이를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4번 부분 있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중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긴 맞는데요. 틀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쉽게 비튼 지문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조금 이게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면은 요런 부분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9급 공무원 문제들은요,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그럼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문제수가 길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인가를 허가라고 바꾼다던가 승인이라고 바꾼다.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요, 다음 시험을 위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준비하지 않으셔도요, 제가 알아서 이런 부분은 여기 이런 것들이 인가고 여기 이런 것들이 허가고 여기 이런 것들은 승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챙겨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보면은 다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과태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죠. 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도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에 해당할 만큼 질이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만 지금 디귿과 리을에 있는 거 있죠? 미보고나 거짓 보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시 의무, 주지 의무를 어긴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요, 이들과 죄질을 같게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벌로서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들어가지 않는 4번 부분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규제는 필요한데 그거를 죄로 삼기엔 좀 뭐할 때, 그럴 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그 뉘앙스를 살려가지고서 어떤 것이 경범죄로서의 벌금에 대한 것이고 어떤 것들은 행정벌로서 규제의 대상인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왜 그럴까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노조법에 대한 부분이죠. 1번은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이라는 숫자는 생소하죠? 3년입니다. 사실 모든 임원의 임기들은요,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위원회 임원의 임기가 2년인 걸 제외하면은 다 3년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조문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요것도 2021년도 이제 신생 법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문으로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의 경우에는요, 종사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21년 신법의 내용이었었고요. 물론 2022년도에 나온 법은 아니지만 가장 세핑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될 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맞는 지문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조금씩 주의를 하셔야 되시는 게 있어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서 노동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그냥 법원 등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하는 부당해고는 아니에요. 부당노동행위 경우만. 즉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서 잘린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앞으로도 명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없는 경우에는요, 취업규칙만큼은요, 근로자 대표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라는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은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감금해제대에 대한 그 숫자들도 많이 빈출되는 영역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서요,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입니다. 평균임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1일분의 절반이에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 부분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참고로 이게 미달하는은 아닙니다. 미달하는이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에는 유리조건의 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지 않고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은요,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 가지고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관청은 작은 노동조합들의 경우에는요, 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는 노조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법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무언가 행정관청이 개입하고 명령을 내리는 데는요, 누군가 전문기관이 검토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법에서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요.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즉 인사처분에 대해 가지고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는 이 조문이 좀 가장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사들은 요거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실무에서 중요해서 그런지 올해의 그 노동법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예를 물어보는 문제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판례들을 좀 잘 숙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수백 개의 판례들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극히 중요한 것들만 나오고 있어요. 특 A급의 판례들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그 판례 정도는 챙겨주셔야지 앞으로의 고득점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징계 처분 전후에 저지른 징계 사유로 되어 있지 않은 비위 사실은요, 그거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단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징계 양정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것은 사용자의 재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작 자료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판례는 약간 일관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서 특정한 처분은 무효로 만들고 사용자를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원래의 판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있다면 유효 요건이지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그렇다고 하여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식의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지문이고요. 3번, 원래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상당히 유명한 판례의 지문입니다. 네, 그리고 4번도 굉장히 유명한 판례 지문이죠. 인사규정 등에서 대기 발령 후 일정 기간에 경과하면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당연 퇴직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 퇴직 처리는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라고 볼 수가 없죠.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기간 만료라던가 정년이라던가 당사자 소멸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사용자의 의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맞는 숫자입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에 의한 연장 기일에 대해서는요.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경우에는요. 정기지급 원칙에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 1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런 설명이 나오죠. 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액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평균임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평균과 통상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 지문이 되고요. 한편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쉬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임금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부분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감급의 제재 쪽에서 그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그래서 유의해서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는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기 지급의 원칙은요.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니라 시행령의 규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미출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워낙 이제 다양한 문제에서 출제된 바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의 특례사업장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은 외우기 쉬워요. 운송업과 그리고 보건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내버스가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네,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서면 합의 대상들은 대체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만들 때 그때 서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요. 합의까지가 아니라 협의하라라고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 문제가 살짝 덜 와닿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실 건데요. 다만 이번 문제는 쉬운 부분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줘야 된다. 이 30일 맞는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행강제금의 액수입니다.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 기준으로 매년 2회 맞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요. 이때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해서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5천만 원이 아니죠.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나를 원직복직시키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요.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 숫자도 맞습니다. 이내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이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영업양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해고와 관련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판례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판례와 그리고 최신 판례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번입니다.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에 있어서 해고와 다름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판례가 그대로 조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법리는 뭐냐면요. 이때 이런 승계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특약 자체를 무효라고 만들 수는 없고 불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고와 마찬가지로 다뤄가지고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양도의 경우에도 노무 제공의 상대방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민법 제657조에 나와 있는 승계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인정이 되게 됩니다. 이때 그 승계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웬만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 양도에 대해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잔류할 수도 있고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판례가 그대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양도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계약을 일체로 그대로 승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양수기업이 자신의 근로자들과 이 근로자들의 그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불이익 변경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양도기업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지문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양도 이전에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근로자에 대해서 양도인의 현실적인 복직 조치가 없었더라면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이제 수업을 했던 책에는 두 가지 입장이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자는 영업양도 당시에 그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에 한정된다. 이 영업양도 당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계약 체결일이 돼요. 그러니까 A 사장이 B 사장에게 사업을 팔기로 하고서 계약서를 쓴 그 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양도 당시에 양도인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양수인이 당시에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승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고가 무효라고 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근로자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 판례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전부의 양도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이 원칙적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판례를 교수님들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 양도일 때는 이걸 따라간다. 그리고 전부 양도일 때는 요걸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지문에는 이 양도가 일부 양도에 대한 부분인지 사업 전부를 양도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해고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는 양수인이 양수 당시 해고의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일부이든
전부의 경우이든지 간에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의 추론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판례들의 이제 판례는 엄청나게 길어요. 뭐 A4 한 장에서 뭐 3장 이 정도 분량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만 축약해가지고서 이제 싣는 것이 지문인데요. 이 판례의 다른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고일가 무효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계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저 또한 약간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는요. 책 외에도 양을 늘리지 않는 천에서 조금 찝어드리는 작업을 앞으로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쟁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봐야 돼요. 1번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의 직장 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경우에는요. 사용자가 이에 대해서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 퇴고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례를 뒤집어서 나왔습니다. 이때 직장 점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미지를 그려본다면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쟁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 관철을 위해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쟁행이라고 하죠. 즉, 일 안해입니다. 근데 놀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의행위를 하는 동안에는요. 약간 이런 것이 수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의 투쟁 행위로서의 집회나 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그 집회나 시위를 하는 장소는요. 광화문 이런 데를 떠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속을 박박 긁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쟁의행위 기간에 근로자가 하는 그 사업장 내에서 하는 시위 뭐 이런 것들을 직장 점거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직장 폐쇄가 적법한 경우에는요. 사용자는 자기 속을 박박 긁고 있는 저 시위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직장 폐쇄가 위법한 경우에는요. 그때는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1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즉 사용자가 직장 폐쇄라는 목적 중에 하나는요.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 부분은 이렇게 자기 사업장에서 시위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도 직장 폐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분도 아시는 판례이실 거예요. 특 A급 문제인데요. 직장 폐쇄의 개시 자체에는 정당하더라도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행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요. 사용자도 직장 폐쇄를 접어주어야 됩니다. 접지 않는 경우에는 공격적 직장 폐쇄로서 형질이 변질되었다라고 봐가지고서 이후의 직장 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서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행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2021년도 신법 내의 조문입니다. 지금 21년도 노조법 지문들이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폐쇄가 정당한 쟁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당연히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직장 폐쇄에 대한 내용은 시험 범위엔 들어있지만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랜덤으로 시험 문제를 단원마다 뽑았을 때 그 랜덤에 그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기출된 영역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이거 기출된 바 없으니까 제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 자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7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명세서의 서면 교부에 대한 것도 개정법령에 들어온 내용이니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요. 서면은 꼭 종이로 줘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EHR이라고 해가지고서 전자문서를 통한 복무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임금명세서 메일로 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쏴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지문이야 정답 지문이고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런 문제의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 보장 조문 그대로고요. 그리고 임금의 비상시 지급의 사유 중에서는요. 혼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갑으로 나뉘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에까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최우선 변제의 영역이죠. 그리고 말로 풀 때는요. 담보 물권 그리고 조세 종과금 및 다른 채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담보권의 효력을 제한하면서도 최우선으로 변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 변제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18번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대비 짧은 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잘못 썼네요. 18번 정답 2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은요. 아 설마 업무 성과겠습니까? 근로시간이겠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4주 동안의 평균에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4, 1, 15 다 맞습니다. 그리고 휴휴퇴기가 적용이 안 돼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퇴직금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외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처분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해고 인사처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부분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2020년 이후에 약간 이제 판례 지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객관적 시험의 일반적인 진화 형태에 따른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판례 지문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부분도 제끼지 마셔야 되신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재량 인정하는 것이고 근기법 위반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요.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소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다. 맞습니다. 업무상 필요와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했을 때요. 얘가 이제 참을만 하고 이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직으로 봐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볼게요. 전직 처분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인사권 행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그 징계 문제에서도 보셨죠? 없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서 사용자를 위법하다라고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인간으로.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전직 처분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배치 변경의 필요와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말한다. 전형적인 설명입니다. 판례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베이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 판례 지문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다라고 하더라도요.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일괄 사직서 제출과 같이
사직에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고용도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듯이 근로관계의 종료도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자동 종료가 아니라면 이거죠. 아무튼 이때 사직서 제출이라고 하는 청약의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수리라고 하는 승낙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합의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모양새를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것은 실질에 있어서 해고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육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 사유를 내세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민사상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불법 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요. 부당해고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위반이죠. 그러니까 불법은 맞아요. 이게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단 부당해고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던가 노동위원회 결정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징계 정도로 끝나야 했을 사안에 대해 가지고서요. 해고 처분까지 한 것은 과하다. 이런 식의 그 판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정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부당해고를 의도적으로 하였다라고 늘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성립 요건을 충족을 하니까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한편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봐요.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과실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3번은 조문 문제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의 우선 재고용인데요. 이쪽의 키워드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 같은 업무 원하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잘 들어가 있는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네요.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요. 민법 제538조 1항에 따라 가지고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정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기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명확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이 옳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으로 골라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총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보다 다소 난이도가 올라가고 문제 자체는 조금 깔끔해졌다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거나 조금 바꿔서 나오는 문제의 비중이 높기는 해요. 그리고 판례 문제의 증가가 조금 눈에 띄었었죠. 일반적인 법학 시험의 진화 방식대로 앞으로도 판례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각각의 지문의 길이도 반사적으로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판례들은 매우 중요한 A급의 기본 판례들에서 등장을 했었어요. 책에 다 수록된 내용이었었고요. 하지만 물론 영업연도에 대한 판례도 이제 책에 수록은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판례 A, B, C급이 가려졌을 때 한 B 정도 되는 것이 영업양도에 관한 그 정답 지문의 판례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애가 툭 튀져 나온 이유는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익혀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례 문제의 경우에는요. 사실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서 판례를 구분해 가지고서 OX를 가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이해를 해서 말이 다르게 나온 경우에도 이 말이 같은 말이다.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 나가셔야 되시는 종류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해도 좀 수반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인사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전직, 해고, 징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분화되고 늘어나는 측면이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직장필세는 미출제되었던 단원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제껴도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랜덤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되지 않았다고 제끼는 일은 좀 없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돌발적인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과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하신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수험 대책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조금씩 진화하고 변하고 있지만요. 객관식 문제의 기본은 단순함기라고 한 사실을 이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본제의 본질은 결국에는 틀린 그림 찾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출제자들은 굉장히 치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느끼셨을 겁니다. 숫자에 대한 정확한 암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시나 노무사 같은 데 나왔었던 문제도 있죠. 다른 객관식 문제에서 빈출되는 영역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빈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 대한 문제풀이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문적인 깊이는 절대 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 판례에 대한 이해는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의 지문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문제를 풀어가는 완급 조절과 같은 부분을 연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제 2023년 대비를 위해서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을 덜 고생시키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